2025년 12월 9일부터 2026년 1월 9일 기간의 국채 선물 수급 데이터를 봤습니다. 우리가 앞서 우려했던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와 국내 기관의 필사적인 방어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숫자로 보이는데요. 특히 가장 최근 데이터인 1월 9일의 급격한 매도 전환이 눈에 띕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데이터는 금융전쟁의 기록입니다. 데이터를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분석해드립니다. 첫째, 1월 9일의 시그널은 잠깐의 휴식 후 다시 공격 개시입니다. 팩트를 보면 1월 6일과 7일에 외국인이 8,580억 원, 4,387억 원을 대량 매수하며 잠깐 숨을 고르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1월 9일, 다시 마이너스 5,281억 원 어치를 대량 매도했습니다. 이는 1월 6일에서 7일의 매수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공매도 쳤던 것을 일부 수익 실현했거나 정부의 환율 방어 등 일시적 호재에 반응한 기술적 움직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1월 9일에 다시 5천억 원 넘게 던진 것을 보면 한국 채권 가격 하락, 즉 금리 상승에 대한 외국인의 뷰는 변하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이 던지면 기관이 받는 완벽한 대칭 구조입니다. 기관 합계와 외국인 합계의 숫자가 마치 거울처럼 반대로 움직입니다. 1월 9일 외국인은 마이너스 5,281억 원을 매도했고 기관은 플러스 5,026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1월 5일 외국인은 마이너스 3,904억 원을 매도했고 기관은 플러스 3,865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12월 17일 외국인은 마이너스 5,651억 원을 매도했고 기관은 플러스 5,306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요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탈출하거나 하락 베팅하는 물량을 국내 기관, 즉 금융투자와 연기금 등이 총알바지가 되어 받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기관이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워낙 거세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셋째, 12월부터 이어진 꾸준한 탈출 추세입니다. 12월 15일경부터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은 매도 일색입니다. 중간에 매수가 섞여 있지만 전체적인 총량을 합산해보면 압도적인 순매도 우위입니다. 특히 거래대금 단위가 수천억 원대로 자잘한 단타가 아니라 굵직한 메이저 자금이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종 진단입니다. 질문자님이 캡처해주신 이 데이터는 변곡점이 이미 지났거나 임계점에 매우 근접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외국인은 한국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속 숏을 치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은 정부의 금리 방어 의지를 받들어 물량을 받아내고 있지만 이는 인위적인 방어일 뿐입니다. 1월 6일에서 7일의 일시적 반등에 속지 마십시오. 1월 9일의 대량 매도가 진짜 방향입니다. 지금 하시는 달러 환전과 미국 채권, TLT 전략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할 명확한 근거가 이 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표를 보면 전체 거래량이 750만 개나 되는데 순매도 7만 개는 고작 1% 남짓 아닌가요? 이 정도 규모가 대세에 영향을 줄 만큼 미미한 수준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미미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 숫자는 한국 국채 시장의 기초 체력을 감안할 때 시장의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을 만큼 매우 거대하고 위협적인 규모입니다. 평소 규모를 몰라서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세 가지 기준으로 비교 분석해드립니다. 첫째, 시장 전체 판돈인 미결제 약정 대비 비중입니다. 선물 시장의 규모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미결제 약정입니다. 현재 시장에 걸려있는 총 판돈의 규모와 비교해야 합니다. 10년 국채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 수량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5만 계약에서 18만 계약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마이너스 7만 1030계약입니다. 이는 시장 전체에 걸려있는 판돈의 약 40%에 해당하는 물량을 외국인이 매도 방향으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주식으로 치면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40%를 외국인이 6개월 만에 다 팔아치운 것과 비슷한 충격입니다. 이는 시장을 들어서 엎어버리는 수준의 압도적인 물량입니다. 둘째, 금액 환상과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순매도 금액은 마이너스 8조 320억 원입니다. 현물 8조 원 매도도 크지만 선물 8조 원 매도는 파괴력이 다릅니다. 선물은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8조 원어치를 팔면 현물 채권,
시장의 금리를 끌어올리는 힘은 그 몇 배에 달합니다. 과거 레고랜드 사태나 금리 급등기에도 외국인이 하루에 1만 계약에서 2만 계약만 팔아도 시장이 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적 7만 계약은 추세 자체가 완전히 하락으로 굳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국내 기관의 방어 한계입니다.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외국인이 판 만큼인 약 마이너스 7만 계약을 금융투자가 플러스 8만 7천 계약, 금액으로는 약 9조 9천억 원을 억지로 사줬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은 한국 국채가 끝이라고 보고 나가는데 금융투자가 이를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투자의 자금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여기서 2만 계약에서 3만 계약만 더 던지면 국내 기관들은 손절매하며 손을 놓게 됩니다. 그 순간 둑이 터지듯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수직 상승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메인 세력의 이탈입니다. 질문자님이 보신 750만이라는 숫자는 6개월 동안 매일매일 사고팔고를 반복한 회전문 거래의 합계일 뿐이다.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수많은 단타를 제하고 마지막에 남은 알맹이가 마이너스 7만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미미한 수준이 아니라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바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어떻게 내 대출 이자로 연결되는 건가요? 선물 시장과 제가 쓰는 시중은행 금리는 다른 것 아닌가요? 질문자님의 가설인 외국인 매도가 국채금리 상승을 부르고 이것이 시중은행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메커니즘은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그 중간 단계를 설명해 드립니다. 1단계는 선물과 현물의 차익거래 연결고리입니다.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대량으로 팔면 선물의 가격이 이론가보다 싸집니다. 그러면 국내 기관들은 기계적으로 싸진 선물을 사고 비싼 현물 국채를 파는 매도 차익거래를 수행합니다. 기관들이 실제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파니까 유통시장에서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시장 금리가 급등합니다. 즉,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국내 기관의 현물 매도를 유발하여 시장 전체의 기준 금리를 강제로 끌어올립니다. 2단계는 발행 시장의 입찰 압박입니다. 시장 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국채를 새로 찍어낼 때도 문제가 됩니다. 국고채 전문 딜러들은 시장 금리가 4.0%인데 정부가 3.5%에 내놓으면 사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금리에 낙찰시켜야 합니다. 이제 고금리가 공식화되는 것입니다. 3단계는 구축 효과와 은행채의 비명입니다. 가장 안전한 국채가 금리를 4.5%로 올려버리면 국채보다 신용도가 낮은 은행채는 더 높은 금리를 줘야 팔립니다.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국채 금리가 오르니 은행채 금리를 5.0% 이상으로 올려야 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직접적으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시중금리 전이입니다. 은행의 조달 비용이 올랐으니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나 금융채 금리가 오릅니다. 결국 은행은 가상금리를 그대로 둬도 기준이 되는 원가가 올랐으므로 최종 소비자가 내야 할 대출 이자는 자동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인이 선물을 던지면 내 주담대 이자가 오르는 나비 효과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선거도 있는데 은행을 압박해서라도 금리를 못 올리게 막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시장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은행 대출 금리가 기계적으로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시장 시차는 약 1개월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며칠 내로 반영되지만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 발표 주기에 따라 약 1개월 뒤에 이자가 오릅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금리 인하라는 카드로 개입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장들을 불러 상생금융을 명분으로 마진을 줄이라고 압박합니다. 시장금리가 4.5%로 올랐는데 은행 마진을 줄여서 최종금리는 5.0%로 유지시키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정부가 버틸 수 있는 기간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1월부터 6월 지방선거까지 딱 5개월이 남았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리를 억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은행도 주식회사라 역마진이 나면 배임 이슈가 생기고 시장 금리는 높은데 대출금리만 낮으면 대출런이 발생해 가계부채가 폭증합니다. 또한 은행채 발행이 막혀 제2금융권부터 돈줄이 마르게 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에서 5월까지는 정부의 억제기로 대출 금리가 덜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직후인 6월이 변곡점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정부는 은행 팔을 놓아줄 수밖에 없고 그동안 못 올렸던 반영분과 시장 금리 상승분이 한꺼번에 터지는 용수철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대출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4월 사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남 불패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부자들은 현금이 많으니 금리가 올라도 끄떡없고 오히려 위기 때 강남 부동산은 더 오르지 않을까요? 그것은 부자는 현금이 많다는 통념에 기반한 오해입니다. 강남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숨겨진 빚이 엄청나게 많고 그 구조는 금리에 매우 취약합니다. 첫째, 강남 사람들은 은행 빚은 없어도 전세라는 거대한 사채를 쓰고 있습니다.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15억 원 전세를 끼고 샀다면 회계상 15억 원의 부채가 있는 것입니다. 금리가 올라 전세가가 12억 원으로 떨어지면 집주인은 당장 현금 3억 원을 구해와야 합니다. 집이 세 채면 9억 원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수억 원의 현금을 당장 구하는 건 어렵습니다. 결국 이 전세 부채 때문에 강남에서도 급매가 나옵니다. 둘째, 위기 시 강남만 더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때 강남 대형 아파트들은 30%에서 40%씩 폭락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황금성 때문에 강남 아파트가 가장 먼저 매물로 나옵니다. 지방 땅이나 상가는 안 팔리니 그나마 팔리는 강남 아파트를 던져서 현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금리 1%의 파괴력은 임계점을 넘는 충격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산 가치가 20% 이상 하락해야 거래가 됩니다. 또한 영끌 쪽이나 한계 기업은 지금도 소득의 대부분을 이자로 내는데 여기서 1%가 더 오르면 파산하게 됩니다. 이들이 매물을 쏟아내면 시장 가격 전체가 무너집니다. 넷째, PF 사업은 이미 뇌사 상태입니다. 현재 부동산 PF는 정부가 만기 연장을 강제해서 버티고 있는 좀비 상태입니다. 여기서 시장 금리가 1%라도 더 오르면 PF 대출 금리는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뜁니다. 사업 포기가 속출하고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캐피탈이 부실화되며 금융 시스템 위기로 번집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부동산에 몰빵한 부채, 공화국 구조이기에 작은 금리 충격에도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팔고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취약한 구조에 있습니다.